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인 가수가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한국인은 물론이고 미국인마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데요. 특히 객석 중앙에 앉아있던 한 백인 여성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한국어 노래에 왜 미국인 여성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노래에 담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피터슨, 워싱턴 포스트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와 외교 소식을 다루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2023년 10월 워싱턴 DC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외교 행사라 생각하고 취재를 나갔어요. 미국과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 딱딱한 연설과 형식적인 악수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죠. 행사장에 들어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적으며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행사의 공식적인 부분이 끝나고 문화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미국인 가수가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화 교류의 일환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래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객석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한 많은 대동강 굽이쳐 흐르고 노래가 시작되자 한국인 참석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부르셨고 또 다른 분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노래가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 한국 전쟁과 관련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참석자들 중에서도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객석 중앙에 앉아있던 한 백인 여성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노래가 울려 퍼지자 갑자기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노래에 이렇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미국인은 처음 봤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 속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붉어진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던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워싱턴 포스트의 클레어 피터슨 기자입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성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방금 공연 중에 매우 감동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노래와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제 반응에 놀랐어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가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저는 줄리아 콜린스라는 이름의 이 여성과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저희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날의 짧은 대화가 저를 한국으로 그리고 잊혀진 전쟁의 기억 속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줄리아 콜린스는 48세의 역사 연구원이었습니다. 평소 미국 남북전쟁을 주로 연구했던 그녀가 한국 전쟁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호기심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곧 저의 다음 기사를 넘어 제 인생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저와 줄리아 콜린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줄리아의 얼굴엔 아직 감정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낯설었던 그 노래가 줄리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줄리아 씨, 방금 그 노래를 들으시고 할아버지가 생각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줄리아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윌리엄 콜린스라고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에 계셨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선명한 눈빛과 다부진 턱선을 가진 청년이 카메라를 향해 부끄러운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전쟁의 참혹함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였죠. 특히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종종 허밍으로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곤 하셨는데 줄리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금 그 노래의 멜로디가 할아버지가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랐나 봐요. 할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도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이 흥얼거리던 노래가 그의 손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한미동맹 기념 행사에서 다시 울려 퍼진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감동적인 일화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제가 더 깊이 물었습니다. 사실 그게 좀 이상한 점이에요. 줄리아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을 그리워하셨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해주셨어요. 특히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죠. 대신 한국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마치 그곳에 중요한 무언가를 두고 오신 것처럼요. 줄리아의 말에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그 경험을 말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줄리아의 할아버지 윌리엄은 다른 이유가 있는 듯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군요. 줄리아 씨는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줄리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정작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 역사는 제 전공도 아니었고 그저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죠. 그런데 오늘 그 노래를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는 줄리아가 역사 연구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이 이야기를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국제 정치를 다루던 저로서는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 그것도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개인의 경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취재해보는 것에 관심 있으세요? 할아버지의 한국 경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기사로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줄리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사실 저도 할아버지가 경험한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역사학자로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공동 프로젝트의 가능성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한 미국 가정에 남긴 흔적, 그리고 그것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제가 먼저 신문사로 돌아가 이번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사를 마무리하고 줄리아의 이야기를 포함한 후속 취재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줄리아는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더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펼쳐 한 많은 대동강이라는 노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노래가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 북한의 고향을 두고 남한으로 피난 온 실향민들의 향수와 그리움을 담은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노래 가사를 읽으며 저는 줄리아의 할아버지가 왜 이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저를 더 깊은 취재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미동맹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미국인들을 찾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워싱턴 DC의 호텔 로비, 카페, 심지어 한국문화원까지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국군을 늘 존경하셨죠. 그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60대 남성 마이클 존슨이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해병대원이었죠. 또 다른 참전 용사의 딸인 수잔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한국 전쟁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미국 역사책에서는 겨우 몇 페이지로 다뤄지니까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 The Forgotten War로 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끼어
미국 역사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 김민수 씨와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을 역사책에서 배우지만 한국에서는 이 전쟁이 아직도 우리 일상 속에 살아있어요. 비무장지대, 이산가족, 그리고 분단의 현실. 이것들은 모두 70년 전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김민수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전쟁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기사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저녁, 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줄리아 씨,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어요. 한국 전쟁은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는 거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보려면 직접 한국에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줄리아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클레어, 사실 오늘 할아버지의 옛 트렁크를 뒤지다가 몇 가지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내신 편지들과 한 장의 특별한 사진이요. 줄리아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트렁크에서 발견한 사진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어린아이들과 함께 찍힌 미군 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망의 아이들, 1951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특별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거리를 넘어서는 이야기였어요. 윌리엄 콜린스 병장의 비밀스러운 한국 경험, 그리고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줄리아, 한국에 함께 가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의 조각을 맞추는 여정이 될 거예요. 줄리아는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네, 그래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의 진실을 찾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신문사 편집장인 로버트를 찾아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시의성과한 미국 가정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양국 관계를 조명한다는 기획의도에 결국 승인을 해주었어요. 피터슨, 이건 단순한 정치 기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군. 한국 전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어. 2주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좋은 기사를 가져오게. 로버트의 허락을 받은 저는 바로 줄리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했죠. 그 사이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한국 내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줄리아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더 찾아보고 가족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기사를 넘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숨겨진 역사와 개인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여정이 저와 줄리아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와 줄리아를 맞이한 것은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기술과 효율성은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도 인상적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에 줄리아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이게 한국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계셨던 195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네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이전에 취재차 방문했던 적이 있었지만 매번 올 때마다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는 그 자체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전쟁의 역사와 그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죠. 기념관의 각 전시물을 돌아보면서 줄리아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다니.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줄리아가 전시된 흑백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념관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사전에 약속해둔 만남을 위해 서울 북부의 한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이종수 할아버지였습니다. 80대 중반의 노인으로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실향민이셨죠. 안녕하세요,
이종수 할아버지.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리 배워둔 한국어 인사였지만 발음이 서툴러 이종수 할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영어로 해도 괜찮아요. 저도 조금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이종수 할아버지의 영어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한국 전쟁 후 미군 부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셨다고 해요. 테이블에 앉아 차를 주문한 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줄리아가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이종수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혹시 1950년대 초 미군들이 운영했던 고아원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 할아버지가 이런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서요. 이종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 시절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았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미군들도 여러 지역에서 고아원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종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30년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혼란 속에서 부모님과 헤어졌고 결국 홀로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수도지만 그때는 그저 우리가 사는 도시였죠. 대동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종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국경이 닫혔으니까요.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꿈에서는 평양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종수 할아버지의 말씀에 줄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이 노인의 모습에서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많은 대동강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종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그건 우리 실향민들의 노래입니다. 대동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그리고 그는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 행사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한 많은 대동강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실향민들이 고향을 떠올리며 부르는 우리의 노래지요. 그 노래를 들으면 평양의 봄날이 생각납니다. 대동강 변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그 시절이요. 이종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줄리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 할아버지가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실향민들과 가까이 지냈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종수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미군 중에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우리 문화와 아픔에 대해 많이 배웠을 겁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줄리아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클레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단순한 전투 임무가 아니라 민간인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윌리엄 콜린스 병장이 한국 전쟁 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한국을 그토록 그리워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모았죠. 특히 미군이 운영했거나 지원했던 고아원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전쟁 관련 자료관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미군이 지원했던 부산 근교의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사진 속 건물의 모습과 줄리아 할아버지의 사진에 있는 배경이 유사했습니다. 이곳인 것 같아요. 줄리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사진 속 건물의 구조가 정확히 일치해요. 자료관의 김진우 관장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희망의 집은 1951년 여름에 설립되었어요. 당시 부산은 임시 수도였고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로 넘쳐났죠.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았고 이 고아원은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미 8군의 지원을 받았고 특히 몇몇 미군 장병들이 개인적으로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혹시 그 미군 장병들의 명단 같은 것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관장님은 아쉽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명단은 없어요. 하지만 당시 고아원에서 일했던 한국인 직원들의 구술 기록이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헌신적이었던 미군 장병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우리는 그 구술 기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료실에서 오래된 테이프 녹음과 그것을 옮긴 문서들을 찾아보았죠.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어 김 관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중요한 증언을 발견했습니다. 빌이라고 불렀던 미군 중위가 있었어요. 금발에 키가 크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죠. 그는 거의 매일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의약품과 식량을 가져왔어요. 특히 그는 북한에서 온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썼고 때로는 그들의 노래도 함께 불렀어요. 줄리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빌, 윌리엄의 애칭이에요. 이게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중이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당시 희망의 집 부지가 있었던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김 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은 현재 부산의 한 주택가로 변해 있지만 근처에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부산의 언덕 위 주택가에 도착한 우리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건물이나 표지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작은 슈퍼마켓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났죠.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예전에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통역 앱을 통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희망의 집이요? 그곳에서 자랐답니다. 우리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할머니를 직접 만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우연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에 초대받아 들어간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거실이었지만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분명 한국 전쟁 시기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미군 장병들 중에 빌이라는 분을 기억하시나요?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통역 앱을 통해 한국어로 전달했어요. 박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빌 아저씨요. 물론 기억하죠. 저희가 가장 좋아했던 미군 아저씨였어요. 항상 초콜릿을 가져오셨고 우리 노래도 배우려고 하셨어요. 줄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힌 그 사진이었죠. 혹시 이분인가요? 박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빌 아저씨예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가 저예요.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줄리아의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 70년 전에 만났던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진 것이었어요. 줄리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박 할머니도 감격에 겨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그리워하셨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줄리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한국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소중한 인연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박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해온 보물입니다. 빌 아저씨가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남겨주신 사진들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거기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할아버지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여러 장면들이었어요. 소풍을 가는 모습,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Dear Children of Hope, 하우스 희망의 집 아이들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와 미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희망을 잃지 마세요. 빌. 줄리아는 할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보고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이 아이들을, 이곳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던 거고요. 박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빌 아저씨는 저희에게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단순히 도움을 주러 온 미군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희를 가족처럼 여겨주셨어요. 한국어도 배우려고 노력하셨고 저희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하셨죠. 박 할머니는 한국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불과 8살 때였죠. 희망의 집에서 그녀와 같은 고아들은 약 50명 정도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북한 출신이었다고 해요. 빌 아저씨는 저희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대동강 노래도 배우셨죠. 박 할머니의 말에 줄리아는 할아버지가 왜 그 노래를 흥얼거렸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아이들의 향수와 그리움을 함께 느끼셨던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던 거고요.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박 할머니가 전해준 윌리엄 콜린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미 8군 소속으로 고아원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던 장교였다고 해요. 특히 그는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빌 아저씨는 저희에게 너희들은 2번 용감한 아이들이라고 하셨어요. 전쟁을 겪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날 저녁 박 할머니의 집을 나오면서 저와 줄리아는 묵직한 감동을 안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콜린스는 전쟁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녀인 줄리아는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한국을 그토록 그리워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줄리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제 알겠어요. 한국은 할아버지의 또 다른 고향이었어요. 이곳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윌리엄 콜린스와 박순자 할머니와 같은 수많은 개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박 할머니는 이미 다른 희망의 집 출신 할머니들을 연락해 놓으셨습니다. 몇 분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우리를 보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분들도 모두 빌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모두에게 특별한 분이었거든요.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애 할머니, 이미자 할머니, 그리고 최대식 할아버지,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노인들이었고 희망의 집에서 자란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각각 윌리엄 콜린스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 아저씨는 저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너희들은 언젠가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김영희 할머니가 회상했습니다. 성탄절에는 항상 미국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까지도요. 이미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최대식 할아버지는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빌 주미님은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의대 교과서를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결국 저는 그 꿈을 이루어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윌리엄 콜린스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 복무 기간 동안만 이 아이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고 지원했던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그리고 여러분과의 인연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나 봐요. 줄리아가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빌 아저씨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곳에서 나는 전쟁의 참혹함보다 인간의 위대함을 보았다고요. 박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 콜린스가 보낸 편지들, 크리스마스 카드들, 그리고 더 많은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70년 동안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1960년대에 윌리엄 콜린스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이미 성인이 된 몇몇 희망의 집 출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셨다는 사실은 가족들도 잘 몰랐어요. 줄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일상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철저히 분리하셨나 봐요. 최대식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빌 아저씨는 1962년과 1975년 2번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첫 번째 방문 때는 저희 중 몇몇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러 오셨고 2번째 방문 때는 이미자의 결혼식에 참석하셨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윌리엄 콜린스의 한국과의 인연이 단순한 전쟁 경험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었고 이 아이들은 그의 또 다른 가족이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왜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으셨을까요? 줄리아가 궁금해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너무 소중한 기억이라 쉽게 나누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유대감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미국 사회가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박 할머니와 다른 희망의 집 출신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쟁 직후의 힘든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일궈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윌리엄 콜린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자 박 할머니는 줄리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빌 아저씨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가족인 당신이 가지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작은 한국 전통 장신구와 함께 윌리엄 콜린스가 쓴 일기장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그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록한 것들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저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줄리아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윌리엄 콜린스의 글씨로 가득 찬 노란 페이지들은 70년 전 한국 전쟁의 현장에서 한 미군 장교가 느꼈던 감정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어요. 1951년 8월 15일. 오늘 희망의 집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951년 12월 25일 아이들과 함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전쟁 속에서도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순자가 나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1952년 6월 10일. 오늘 아이들이 한 많은 대동강이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다. 줄리아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이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나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내 마음의 일부는 영원히 이곳, 희망의 집과 이 아이들과 함께 남을 것이다. 이제야 할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리아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은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노트북 앞에 앉아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한미동맹 기념 행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깊고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로 발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콜린스 중위와 희망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는 한국 전쟁의 또 다른 측면,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개인들의 연결과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 전쟁이 실제로는 수많은 개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인간애와 희망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사로 담아낼지 고민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신문 기사를 넘어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책으로, 다큐멘터리로, 어쩌면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단순한 군사적, 정치적 동맹이 아닌 실제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줄리아는 옛 희망의 집 부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박할머니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였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지만 부지 한쪽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1951년부터 1957년까지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한 희망의 집이 있었습니다라고 새겨진 소박한 돌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간단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줄리아가 할아버지의 사진을 기념비 앞에 놓고 모두 함께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가 천천히 한 많은 대동강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이들이 그 상처를 치유해준 한 미군 장교를 기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후 우리는 부산 시내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은 우리는 옛 희망의 집 출신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빌 아저씨가 항상 지식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영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길을 걸었죠. 전쟁 중에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다른 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이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최대식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군의관이 되어 한국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빌 중위님의 영향이 컸죠. 그리고 제 아들도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윌리엄 콜린스가 심은 작은 씨앗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직접 만났던 아이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삶을 통해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 중에 최대식 할아버지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빌 중위님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민간인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특별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미군 기록보관소에 그 활동들이 문서화되어 있을 거예요. 줄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 기록들을 볼 수 있을까요? 최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과 그 주변 자료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바로 유엔기념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유엔군 장병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 그 주변에는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는 자료관이 있었습니다. 자료관에서 우리는 1950년대 초 미군의 민간인 지원 활동에 관한 문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952년 4월자 군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중위, 전쟁 고아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는 윌리엄 콜린스의 이름과 함께 그가 희망의 집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에는 윌리엄 콜린스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줄리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사가 당시 윌리엄 콜린스가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쟁의 가장 무고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거처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는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견 지명은 정확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김영희 할머니, 이미자 할머니, 최대식 할아버지. 그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재건과 발전에 기여했으니까요. 자료관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적 감동을 넘어 한미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동맹만이 아니라 인간적 연대와 상호 지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부산의 한 해안가 레스토랑에 모인 우리는 하루 종일의 발견과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찾아낸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의 이면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그 이야기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한미동맹이란 단순한 정부 간의 협약이 아니라 이런 개인들의 연결과 우정이 기반이 된 것 같아요. 최대식 할아버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빌 중위님과 희망의 집의 모든 아이들에게 건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 클레어와 줄리아에게도요. 덕분에 소중한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제 기자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전쟁기념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료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953년 발간된 한국전쟁 관련 사진집 속에 희망의 집 아이들과 함께 찍은 윌리엄 콜린스의 또 다른 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집은 당시 미 육군 제8군단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자료실 담당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죠.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민간인 지원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진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윌리엄 콜린스가 희망의 집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면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모습, 함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 이 모든 순간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한국을 그리워한 이유를 알겠어요. 줄리아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할아버지의 또 다른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다른 가족이었고요. 자료실에서 나와 기념관 정원을 거닐면서 줄리아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희망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는 한국 전쟁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모르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신문 기사를 넘어 책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가치가 있어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활용해 당시 희망의 집과 관련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해 있는 관계자들을 더 많이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순자 할머니와 다른 희망의 집 출신들의 현재 삶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2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저와 줄리아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취재와 가족사 탐구로 시작한 여정이 우리의 세계관과 역사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바로 편집장인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취재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죠. 로버트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자료들과 인터뷰 내용을 검토한 후에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피터슨,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야. 특별 시리즈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잊혀진 전쟁에 잊혀지지 않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말이야. 그렇게 저는 3부작 특별 시리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의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희망의 집 출신들의 현재 삶과 그들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한미동맹의 인간적 측면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줄리아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미국에 있던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종합해 윌리엄 콜린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희망의 집 출신들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한국의 전쟁 피해 지역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거든요. 줄리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사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일화를 넘어 현재와 미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군사적, 정치적 협력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국민들 사이의 진정한 우정과 연대를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도 한국에서 고아원을 지원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죠. 이제야 아버지가 왜 항상 한국을 그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독자의 메일이었습니다. 줄리아도 많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윌리엄 콜린스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군인들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자료와 사진을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죠.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저의 기사를 번역해 보도했고 희망의 집 출신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에서 윌리엄 콜린스의 공로를 인정해 추모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희망의 집 부지에 작은 기념관을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윌리엄 콜린스 기념관이 생긴다니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줄리아가 그 소식을 들은 후 저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지 한 달 후 저와 줄리아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윌리엄 콜린스 기념관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공식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와 군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희망의 집 출신들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기공식에서 줄리아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윌리엄 콜린스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의 아이들을 자신의 또 다른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의 이름을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의 가족으로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그 자리에서 윌리엄 콜린스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재단은 한국 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고 한미 양국 간의 교육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 역시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 노래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협약을 넘어 인간적 연대와 우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공식을 마치고 우리는 모두 함께한 많은 대동강을 불렀습니다.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부르는 그 노래는 70년 전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이들의 그리움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제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70주년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양국의 우정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많은 대동강 잊혀진 전쟁 속에 잊혀지지 않은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윌리엄 콜린스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줄리아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은 듯 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을 주로 연구하던 그녀는 이제 한국전쟁, 특히 그 인도주의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이에 관한 특별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역사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것이죠. 특히 잊혀진 영웅들, 기록되지 않은 작은 선행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취재를 통해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재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깊이 있는 인간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런 개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 윌리엄 콜린스 기념관이 완공되어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저와 줄리아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줄리아의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들도 윌리엄 콜린스의 또 다른 고향,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개관식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이 기념관에는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 아이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그가 아이들에게 배웠다는 한 많은 대동강 노래의 가사와 악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 아이들처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온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노래에서 시작된 감동적인 여정, 그리고 70년 전 전쟁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희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국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전쟁일지 모르지만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소중한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교훈을 미래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와 연설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온 두 나라의 진정한 우정.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세계가 다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인간적 연대와 우정의 이야기는 더욱 값진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 아이들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한국 전쟁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는 영웅들, 기록되지 않은 작은 선행들,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노인들, 특히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과 연대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윌리엄 콜린스와 희망의 집 아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